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세무에게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제 동차가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게다가 이번 시험은 1차 시험이 5월 4일에 굉장히 늦게 있었고, 또 2차 시험은 그냥 평소대로이기 때문에 보통의 동차보다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동차 GS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동차 종합반 커리에 따라가다 보면 일단 GS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출제 못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앞에 부분만 계속 좀 반복해서 출제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동차 종합반 커리로 사실 세무 얘기를 다 나갈 수 없을 거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거의 90% 확신을 한 결과 보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강을 사실 뒤늦게 해버리면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동차 끝나고 나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아요. 한 달도 안 남는데 그때 이제 보강을 해버리면 너무 좀 초조하다. 제가 보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GS에서 문제를 못 내기 때문에 또 논제를 공부 안 하게 될 것이다. 수험생은 저렇게 판단을 해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왜냐면 오늘도 이제 오전 오후 수업이 다 있어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할 때 좀 힘들게 하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져 가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듣고 또 그걸 또 문제에서 대충 또 풀어보면 주워가는 게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놓은 게 또 남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주제는 잘 흡수하면 또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급하게 좀 보강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앞에 부분이랑은 전혀 좀 관련이 많이 없는,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고 관련이 많이 없는 법인세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인세 뒷부분. 법인세 뒷부분을 보강할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게 보통은 법인세 2번 문제 20점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었는데, 과거에 작년에만 좀 특이하게 안 나왔다 그랬죠. 지금 문제 원래 보통의 기출문제에선 2번에 20점에 관련된 논제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번 그렇지 않다요. 매번 그렇지 않다. 일단 항상 시험은 좀 조금씩 변화하고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하는 게 제일 보수적이지만, 보통은 이 2번 주제에서 요게 보강 때 하는 뒷부분 주제가 상당 출제돼 왔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결성금 소국공제 문제라든지 최저한세, 뭐 합병 연결, 그다음 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뭐 이런 주제가 20점 안에 많이 구성돼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작년에 보듯이 뭔가 물음 자체가 작게 자료가 작게 여러 개 물어보는 추세로 나왔기 때문에 몰라요. 또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 이제 원쌤 말씀대로라면 세무사의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대부분 회계사 교수님들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회계사 기출 스타일이랑 세무사 기출 스타일은 다른 게, 세무사는 4번까지 이렇게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100점을 구성하는데, 회계사 CPA라고 하는 회계사에서는 문제가 1번부터 한 11번까지 나와요. 많게는 11번까지.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작아요. 막 8점에서 어떤 건 막 12점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 안에서 물음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작년에 세무사 기출문제가 진짜 실제로 이런 회계사의 형태를 띄었다예요. 띄었다. 그럼 추세를 계속 지속된다면 요 뒷주제가 1번에서도 출제할 수 있다. 이제는 최저한세가 좀 작게 앞에 그냥 6점에서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 청산서도 좀 작게 앞에서 출제할 수도 있다요. 근데 이 뒷부분이 수험생들이 일단 어려워하는 게 1차 때 안 했어요. 1차 때 버렸어요. 냉정하게 현실로 버렸고 말문제만 깨작 가져간 대로 가져갔고, 앞부분은 이제 막 의제배당 또 듣고 다시 또 새 출발해서 의제배당 또 파이팅 듣고 다시 감가상각비부터 감가상각, 이런 악순환을 반복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좀 어렵다, 좀 약하다, 진짜 어려운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똑같아요. 앞에나 뒤나 사실 내용이 어렵고 쉽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제가 뭐 없는데 투입을 안 한 거예요. 투입을. 사실 뒷부분도 동투입하면 오히려 저는 오히려 더 쉽다고 봐요. 오히려 더. 왜냐면 뒷부분 주제들이 어떻게 더 어려우면 그만큼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뒷부분 주제들이 더 어렵게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공부한 수험생 오히려 쉽게 맞출 수 있고,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냥 빵점이 돼버리는 기복이 심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편차가 큰. 그래서
동투입을 한다면 이것도 다 할만하구나. 최저한세 좀 별거 아니네. 뭐 합병은 좀 어렵고 연결도 주어갈 수 있구나. 그걸 다 맞추기보다는 주어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세무회계 합격할 수 있다요. 그래서 동차 GS 계획도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공개 특강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무료로 또 들으시고, 공개 특강 하신 분들은 책을 저희가 이제 동차반에서 나가는 세무회계 엔딩 법인세법 교재랑 세무회계 연습 1 법인세법 요 두 교재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동차 GS 계획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죠. 와, 벌써 다음 주부터요. 엄청 빨리 지나갔네요. 보통은 이제 진도별로 처음에 나가는데 진도를 작게 하면 사실 수험생이 요 시험 볼 때만큼은 점수가 잘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배운 내용이 그래도 입금이랑 송금 배웠잖아요. 입금 배웠잖아요. 입금. 그리고 부가세에서 매출세액 배웠잖아요. 그리고 다음 회차를 송금을 내요. 예를 들어 이게 1회차라고 치고 이게 2회차 치고, 그리고 매입세액을 내요. 이렇게 내면은 수험생들이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이 주제 입금 좀 하다하게 공부하고 또 매출세 작네 공부해서 한 50점 언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일단 실제 시험에 두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실제 시험장 같은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지 시간 배분 안배 연습과 내가 왜 이렇게 느리고 아니면 처음 보는 유형을 맞닥뜨렸을 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 범위를 좀 넓게 일단 출제하는 게 맞아요. 범위를. 근데 지금부터 바로 무슨 전범위 이렇게 하면 배우지도 않은데 그 말이 안 되니까 진도별로 가되, 전 진도를 일단 최대한 좀 넓게 짰어요. 그래서 첫 해 보시면 입금 송금이요. 입금 송금 다. 입금 다 송금 다요. 근데 당연히 막 구석진대 이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입금이면 의제 배당 나오실 것이고, 입금에 뭐 수입 배당금 나올 것이고, 송금에 뭐 업무용 수용차 이런 거 핵심 주제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 매출세액, 매입세액도 매출 하나, 매입 하나 이렇게 골고루 다 낼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보시면 벌써 2회차에 1회독이 끝나요. 벌써 겸용사업자 이렇게 되고 겸용간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벌써 2회독 제부가세 1회독 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마스터보다는 일단 빨리빨리 회독을 돌리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인데, 그렇게 보통 안 해요. 내가 이게 의제배당 안 돼 있다. 의제배당 계속 봐요. 그러면 안 돼. 의제배당 모르면 업무 수준 맞춰야지. 업무 수준 모르면 다음 거 이렇게 진도를 쭉쭉 빼야지. 다시 2회독 돌아와서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3회독 돌아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게 누적이 돼야 안 나라는 것이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 세법 조문들이 잘 좀 실타래처럼 풀어헤쳐지면서 그게 머릿속에 남는 거지. 이때 입금 열심히 했다고 시험장에서 과연 입금을 풀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렇게 동차 시스템도 해보고 수험생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최신의 공부를 해본 결과 빨리 이래도 끝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세법은. 그래서 범위가 좀 처음에 힘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하세요. 저 중요한 거 위주로 낼 거야. 중요한 거 위주로. 그리고 이제 그래도 너무 어렵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연습서에 기출이 다 실려 있진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안 실려있는 기출문제는 당연히 이제 개정세법 반영하고 숫자나 문구를 좀 바꿔서 한 문제씩은 꼭 기출문제로 출제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이제 제가 만든 문제, 기출과 이제 비슷한 유형의 신유형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할 테니까 너무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출로 나온 거는 대부분 맞춰야겠죠. 기출로 나왔던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게요. 이제 페이지는 어디 피시냐면 제8장이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그래서 페이지는 세무회계 엔딩 기준으로 228페이지를 좀 해주세요. 228페이지. 그래서 01번에 법인세 계산 구조 및 산출세액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 계산 구조 당연히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뭐 외우는 뭐 이런 수준 자체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인세를 공부했다면. 그래서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출발하는데 사실 각사소의 전 과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원래는 단기순이 회계에서 계산한 그 단기순이익에 출발해서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한다. 그게 세무조정인데, 그 세무조정을 반영한 결과가
차가감 소득금이요. 이제 1차에선 보통 각사소로 갔다고 쳐더라도 2차에선 원칙대로 가세요. 당기순이익을 세무조 정했다. 차가감 소득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차가감과 각사소에 딱 하나의 세무조에 더 들어가야 되죠. 이게 바로 기부금 세무조이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한도 초과는 2월 돼서 송금 산입할 수 있죠. 올해 개정돼서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1차에 간혹 약간 페이크성 문제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될 뭐 총액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에서 기부금이 항상 주어졌었어요. 기부금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지 않고 차가감 소득금액 후 하는 세무조항이기 때문에 요 세무조항이 안 들어가요. 별도로 빠져 있어요. 네, 2차에서 그런 문제까지는 잘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에 혹시 소득처분 어떻게 나오죠? 소득처분? 소득처분. 이거 소득처분 은근히 많이 틀려요. 한도 초과에 났을 때 기타 사유출이에요. 기타 사유출.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은 기타예요. 기타 사유출, 기타. 기타 사유출, 기타. 의외로 2차생들도 이거를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막 유보로 적으신 분들도 많고 이거를 기타 사유출로 쓴 사람도 많아요. 송금 산입을. 그래서 소득처분 틀리면 감점될 수도 있고 아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처분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2차에. 그래서 이제 기부금까지 직접 다 반영을 하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와요. 결국은 이 각사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막 입금도 배우고 송금도 배우고 곧 배울 접대비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각사소로 출발을 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세 가지를 순차대로 공제하는데 그 첫 번째는 2월 결송금, 두 번째는 비과세 소득, 세 번째는 소득 공제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순차대로 공제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완성이 돼요. 반드시 순차대로 공부하시고 이, 비, 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당연히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요 2월 결손금. 세무액에서 2월 결손금, 또 세법학에서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이 제일 중요하다. 비과세 소득은 딱 하나밖에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나머지는 조특법상 비과세인데 다 문제에서 주어지고 나중에 최저한세 이런 거 할 때만 좀 논제가 있지, 그냥 이렇게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논제에서는 그냥 공익신탁에 의한 뭐 소득 요거 하나 출제돼요. 법인세법상 비과세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공익신탁 관련된 이익은 비과세구나를 보시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여기서 비과세를 뺀다는 의미는 요 각사소에 포함됐다는 거죠. 각사소에 입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사소에 애초에 비과세라 그래서 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공익신탁 일단 입금으로 잡고 요 이 비소 비과세 소득으로 차감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 정도.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소득공제는 사실 세무회계 논제에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면 소득공제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해주는 배당을 90% 이상 했을 때 그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단서 지문 자체에 그 법인의 주인공이 유동화 전문회사로 출제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굉장히 한정적이겠죠. 이걸 출제하기 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이월결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비소의 첫 번째 차이점 말씀드리면, 얘는 말 그대로 2월이 돼요. 2월. 2월이 되는데 10년간 되는 거죠. 나머지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 공제는 2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10년간 2월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한 2, 3년 전부터 2월 결손금이 중소기업이냐 비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공제 금액이 달라졌어요. 근데 올해 율 당연히 기억하셔야겠죠. 중소냐 비중소냐. 중소기업은 100% 다 공제가 가능해요. 이 100%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예요. 각사소의 100%, 즉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고, 비중소기업은 각 사업년도 소득의 60%까지밖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법인세 내라, 이런 취지 법인세 좀 내라 비중소기업. 어차피 2월 돼서 내년에 공제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추가하실 게,
회생계 인가결정도 법인 있잖아요. 그 출자 전환 시 채무면제 배울 때 그 친구들은 비중소기업이더라도 100% 공제 가능해요. 아주 힘들잖아요. 세금 면제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생계 인가결정된 법인들은 요 분류 칸에 들어가시면 돼요. 중소기업 칸에 들어가서 한도 없이 100%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비중소기업 플러스 회생 붙으면 회생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100%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법인세에서는 실제 세무회계에서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차이별로 물음을 구성하는 경우가 몇 번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는 것들 있어요? 요거 말고 이제 2월 결손금의 공제 차이가 있고 법인세에서 중소와 비중소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달라지는 것들.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접대비한테 달랐잖아요. 접대비. 중소기업 2,400만 원이고 비중소기업 1,200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쉬운 거요. 또 있어요? 생각나는 거? 중소, 비중소. 혹시 장기 할부 판매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신고 조정으로 세무 조정을 신고 조정으로 송금 또는 입금 산입할 수 있죠. 비중소기업은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회수기일 도래 기준 인정해요. 그게 손익의 귀속시기 파트에서 배우는 거죠. 거기에 또 중소비소 차이가 있는 게 용역 매출 건설공사에서 단기 건설 용역을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건설공사를 인도 기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기준 1차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비중소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건 무조건 진행 기준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 결손금을 이렇게 이월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결손금 소급 공제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소급이라고 쓰죠. 그거 중소기업만 돼요. 비중소기업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배울 목요일날 배울 최저한세 주제에서도 중소랑 비중소의 율이 일단 다르고 최저한세 율도 다르고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도 달라요. 그런 것들 차이가 쭉쭉쭉 있어서 물음 1 중소기업을 가정하고 최저한세를 적용하시오. 물음 2 중소기업 아닌 경우를 가정하고 최저한세를 가정하시오에 이런 것들이 막 담겨져서 같이 출제돼요. 그럴 때 그런 연습이나 머릿속에 그런 가정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봤으면 그나마 잘 찾겠지만 전혀 훈련 없이 그냥 접대비일 때 중소 비중소 이런 식으로만 했을 때 뭉쳐져서 출제했으면 많이 틀려요. 진짜 많이 틀려요. 애초에 그런 가정이나 모험 이게 요 주형도 연결이 되겠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자주자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무에게도 세법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저번 주에도 제가 그 법인세에 특정법인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특정법인이 이제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고용인의 5인 미만이요. 그리고 지배주주가 50%를 막 초과해요. 이런 법인들 막 단서지문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꽤. 혹시 뭐 있죠? 첫 번째 접대비 한도가 50% 축소되죠. 근데 또 디테일하게 가면 문화접대비는 또 100% 인정해요. 문화접대비액은 대신 한도만 좀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50%니까 이 한도의 20%가 문화접대비 한도잖아요. 두 번째로 업무용 수용차일 때 원래 운행 기록을 작성 안 하면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1,000만원까지 인정인데 이런 법인들 500까지만 인정. 감가상각비 원래 800 인정해 주는데 이런 법인들 400 인정. 처분소실도 원래 800 인정인데 400 인정. 반씩 줄잖아요. 반씩. 그리고 특정 법인의 요건 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으로 출발하신다면 혹시 이건 다른 요건이 또 들어가야 돼요. 간주임대료가 계산해야 될 수 있어요. 법인세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업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가다 법인인 이런 법인 요건들 있잖아요. 이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최근 개정 세법인데 이런 특정 법인들 이제 성실신고해야 돼요. 성실신고 안 하면 가산세네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이런 건 해주겠죠. 그래서 이게 법인세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쵸? 접대비에 있고 업무 수행처에 있고 간주임대에 있고 뒤에 납세 절차 파트에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이라도 특정 법이 이제 좀 뭔가 많네 사이즈가 많네 이렇게 해서 묶어서 수험생이 한 번이라도 대비를 해봤다면 잘 안 틀려요. 근데 그냥 업무용 수용차에 그래 반이지 접대비 반이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실수요. 이번에도 느꼈어요. 유예 3기 때 이렇게 해서 20점을 제가 출제했어요. 최근에. 근데 이거 안 배운 수험생 아무도 없고 다 힘있게 강조해서 풀었는데
시험장 보니까 얘는 50%를 잘했어요. 접대비는. 근데 업무용 수용찬 막 800으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업무용 수용찬 400 했는데 접대비는 또 100% 했어요. 이런 식의 실수로, 이런 식의 실수로. 그리고 이거는 아예 못 쓰고 까먹고, 간주임 때는 잘 풀고,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무회계 자체 마인드를 지금은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그냥 노력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 사고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중소, 비중소가 나올 때 다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중소, 비중소 차이가 또 뭐 있었지? 계속해서 좀 리마인드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런 훈련으로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결손금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책에 각사에서다 이비소 순서대로 빼주는데, 중소기업 및 특정법인, 그 특정법인이 회생계 인가결정 등 받은 법인, 그 법인들이요. 근데 함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다. 즉 각사소에 100% 이월결손 공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 외 법인, 또 특정법인 외 법인이겠죠. 그럼 각사소의 60%까지 한도 내 이월결손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세법으로는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하시되, 일단 각사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빼주는 것이다. 각사소에서 송금으로 빼시면 안 된다. 그거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 다시 칠판 보시면 이제 과세 표준이 됐다. 이제 모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표준은 금액이 된 거는 세율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됐다요. 이제 세율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세율 좀 아셔야 돼요. 2억 원 이하까지 10%, 2억 원 초과는 20%죠. 그거율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까지 꼭 암기해서 들어가시고, 그 이상이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 이상까지는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10%나 20% 구간, 그 2억 원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과표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제 수업 목적상 간단한 팁 말씀드리면, 보통 과표가 시험에서 3억에서 4억, 5억, 이 세 가지 구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3억일 때 산출세 한번 구해보세요.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는 1억까지는 20%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이 떠요. 3억일 때 4천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1억 원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1억 원이 모두 20% 세율 구간을 적용받겠죠. 2억 원까지만 10%고 2억 원 초과는 20%니까 그럼 1억 원 증가할 때마다 2천씩 증가해요. 6천, 8천. 그래서 요 숫자 정도 기억하고 들어가면 1초라도 줄일 수 있겠죠. 그 1초들이 모여서 2점짜리 하나 더 풀어서 2점이 획득되고 그게 괄호를 넘길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응용해보면 3억 5천 나오면 얼마예요? 3억 5천? 이번 5천 증가했어요. 5천에 20%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5천이겠죠. 산출세. 여기 4억 5천 나왔다. 5천에 20%니까 사익기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억과 5억 구간이 10문제 중에 9문제에 과표가 출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알고 들어가면 굳이 계산기 한 번도 안 치고, 그 혹시 계산기 실수로 틀리지 않을 거잖아요. 계산기 실수로 많이 틀리죠. 계산기 실수 많이 틀려요. 세무에게. 요 정도는 그냥 수험적인 팁이에요. 근데 이제 과표에서 하나 장난칠 수 있는 구간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예요. 그래서 보통 6개월로 많이 출제돼요. 6개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연도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좀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6개월로 나왔는데 과표가 이제 3억이었다. 그럼 일단 과표를 6분의 12, 1년으로 환산해야 돼요. 그래서 6억 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6억 원에 대한 산출세. 6억 원에 대한 세율을 때려보면 2억까지는 10%고 2억 초과는 4억까지 20%니까 1억 원이 되나요? 여기까지 하고 많이 까먹어요. 여기서 6분의 10이 잘하고 여기 12분의 6을 또 잘 안 해줘요. 여기 2배 했으니까 당연히 2배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세율이 초과누진 세율이니까 1년치로 환산을 해서 정확한 10, 20일 곱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사업연도가 그래도 6개월이니까 10인에 6 이렇게 나누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정신없다 풀면 그래 여기까지는 사업연도 6개월 보고 잘 떠올리는데 요 실수를 많이 한다. 12분의 6 안 하는. 그래서 그 정도 과표에서 산출 가는 구정에서는 그 정도 실수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산출세액이 완성됐죠. 산출세액. 근데 이 산출세액에 두 가지 세액이 원래 더 더해져요. 원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총 4가지예요. 이거 1차 때 많이 배우죠. 당연히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의 일반 손익이라고 할 수 있는 각사소,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각사소에 포함돼서 한 번 더 과세하고 한 번 이중과세하는 거예요. 이중과세. 토지 등 양도소득엔 법인세를 이중과세요. 그래서 법인이 쓸데없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왜 파는 행위를 하냐, 이중과세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 이제 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중소기업도 아니고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사회에 좀 환류를 해라. 환류 안 하면 과세하겠다. 그게 미연료소득엔 법인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산했을 때 청산소득엔 법인세로 마지막 법인세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은 유보잔액까지 모두 반영해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거예요. 그 4가지 소득이 법인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이요. 근데 실제 신고서 양식 보시면 이 지금까지 이렇게 구한 건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혹시 법인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소득이 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 또 대기업으로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미연료 소득이나 법인세에 대한 산출세액을 여기에 더해서 산출세 합계액으로 계산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건 또 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배울 거예요. 또 토지 양도소득 이런 것들. 그러면 일단 각사소로 가지만 산출세액에 다른 소득 2개가 있다. 청산하면 또 청산소득 있잖아. 그럼 별도의 산출세액, 별도의 산출세. 청산했으면 요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 한 번 내고 또 청산소에 법인세 또 한 번 더 내요. 2번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청산소득 배울 거고, 올해 그래도 전 뒤에 주제에 대해서 좀 힘있게 보셔야 되는 거, 굳이 제 직감적으로 보면 청산소득이 그래도 좀 힘있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최저한세는 워낙 전통적 주제니까 당연히 하시는 건데, 청산소득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나온 지가 한 3년 딱 됐고, 작년 회계사에 떴어요. 그 청산소득 금액이.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산출세액에 각사소에 대한 산출세액에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 및 미연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면 이제 법인에 대한 산출세액이 완성되고 청산세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다. 청산하는 법인만. 그리고 이제 추후 배울 최저한세 주제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통해서 결정세액이 가는데, 최저한세를 일단 지금은 오늘은 무시하시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각종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빼주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돼요. 그리고 결정서에게 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가산세가 붙고, 그리고 법인도 원천징수를 당하겠죠. 원천징수 많이 하진 않지만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중에선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하자. 그거 1차에서 많이 하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기납부세, 원천징수 당한 기납부세까지 차감하면 진짜 이제 차감할 납부세액이 돼요. 그래서 이 소득을 진짜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네, 수업 목적상 가산세까지 알면 좋겠으나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굳이 후순위로 하나 민다면 가산세. 그리고 기납부세 그냥 하나 정도, 부분 점수로 한두 개 정도 출제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결정세까지 구하는 게 세무회계 포인트인데, 이 중간에 최저한세는 논제가 있고, 그게 좀 중요하다요. 최저한세. 너무 공제 혜택이 많으니까 다 해주지 말자. 최소한 법인 이만큼 내야 된다 라는 제도가 최저한세요. 나중에 세법학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안 배웠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조세법을 뭐 찢어버리고 싶다, 헬이다 뭐 하는 이유를 공부해보면 알아. 해보면 이걸 정말 다 외워야 돼? 약간 이런 생각부터 포기하자. 약간 동차에 일단 조특법을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유예 가서 열심히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동차 때 일단 강의를 다 들어 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각종 법인에 대한 감면이 되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은 게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 안 해서 공제감면 혜택 안 한 법인들이 수두룩해요. 저희 나라에 수두룩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잘해서 왜 이거 조특법상 창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거 안 받으셨어요? 하세요. 경정에서 받으세요. 해서 받으면 경정에 20% 줘서 받아요. 세무사들이.
그런 걸로 세무사에 돈 버는 것이지 이제 편의점 기장해서 매월 10만원씩 반 세대 지났다 이제는. 그래서 조특벌 열심히 내시면 돈이 많이 돼요 이게 진짜. 경정 찾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일단 법인세 그 계산 구조를 잘 공부했고 이제 오른쪽에 결손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결손금의 의의 및 종류 보시면 일단 결손금은 각사소에 속하는 송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사소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러한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못하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됐다. 그게 이월 결손금이요. 그래서 미래로 간다 라는 표현이 이월이죠. 근데 한편자 좀 중요하니까 좀 쓰시면 법인의 자산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중 이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앞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이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했을 때 그 이월 결손금은 뭐냐가 일단 핵심이잖아요. 일단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이월 결손금이요. 그리고 합병 분할 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시키죠. 그 입금에서 배운 거 떠올라요? 벌써 새록새록 하시면 안 돼요. 그 가장 최근에 배운 내용이에요 저희. 그게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 그래서 거기 충당을 했다면 입금 불산입 할 수 있잖아요. 입금 불산입. 기타라고 써쳐보내야 되나요? 입금 불산입. 기타. 자산부채 차이 아니니까. 그거 나온 거고. 그래서 결손금이 이렇게 법인세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각사소에서 이비소 빼는데 쓰이지 않고 여러 세무주정과 여러 법인세 관련 문제에 같이 껴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같이 콜라보돼서 출제가 돼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기부금하고 갑자기 과세표지까지 구걸하고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 어쩔 때는 뭐 자산소중액 채무면제액 있고 청산소득까지 연결되는 그런 논제까지 출제하기 때문에 이 결손금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 결손금 잘 정리해볼게요. 지금 안배는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이해독 3회들 때 보실 땐 이해가 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결손금을 잘 정리해볼 거예요. 이 결손금을 법인세에서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냐 없냐로 일단 크게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다는 거는 한 20년 전 거라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발생연도 제한이 있다는 거는 대표적으로 10년이라는 이월결손금에 공제 제한이 있다는 거죠. 발생연도 10년. 근데 그 10년 기준이 09년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09년 이후부터 발생한 결손금부터 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08년은 5년이요. 08년에 발생한 결손금 올해 19년 문제에서 깔 수가 없겠죠. 근데 위에 적용되는 규정은 08년도 깔 수 있다는 거예요.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으니까 08년 이전 문제를 깔 수 있다. 즉 09년 이후를 깔 수 있다. 그렇게 연도로 기억하시면 더 편하겠죠. 발생연도 제한이 있다. 08년 전 09년이라고 할게요. 09년 전이라고 해야지 08년부터 되겠네요. 얘는 09년부터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 앞에서 배웠듯이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중이익이에요. 거기에 출자 전환시 채무면제이익도 포함이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에 충당이 가능한 제도.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심지어 출자 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근데 얘네들이랑 출자 전환시 채무면제이익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출자 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은 미래에 발생한 결손금에 보전이 가능해요. 선택 규정이고.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입금불산입, 기타 또는 마이너스 유보 둘 중 하나를 써도 괜찮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과세 이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별도의 규정이고 지금 깔 수 있는 건 과거에 발생한 거예요. 지금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했을 때 과연 09년 이후부터의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09년 전 아예 100년 전 거라도 공제할 수 있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산소득금액. 법인이 쭉 설립한 이후부터 이제 해상까지의 모든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요. 그래서 회사한테 남아있는 유보잔액도 다 반영하고 이월결손금도 당연히 최초 설립일부터 정산일까지의 모든 이월결손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발생연도 제한이 없다예요. 그래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때 계산할 때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 공제하는구나 정도로 일단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것. 근데 이제 09년 이후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는 당연히 방금 배운 과표 계산 시 각사소에서 과표를 가려면 이비소를 순차대로 공제하는데 그 이월결손금은 09년 이후에 이월결손금이다. 즉 10년의 제한이 있다. 10년의 제한이 있다. 딱 올해까지 이제 09년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 2020년 기출문제는 09년께 안 되겠죠. 10년이 넘잖아요. 11년이 되잖아요. 11년. 올해까지 딱 09년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네. 10년 2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표현을 더 쓰는 게 직감적으로 이해가 잘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10년이란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올해는 09년께 19년도에 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표 계산 시 두 번째로 그래도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신다면 기부금이요. 기부금 한도. 기부금 그래도 1차 저희가 배웠으니까 기부금 한도 어떻게 계산하시면 차가감 소득금액, 저기서 구한 차가감 소득금액 출발해서 기부금 해당액을 더해줘서 기부금 차감 전 소득으로 바꿔주죠. 그게 올해부터 명칭이 기준소득금액이라고 신설됐어요. 명칭 이름이. 차가감 소득 플러스 기부금 해당액이 기준소득금액이고 거기서 2월 결손금 빼주잖아요. 그 2월 결손금. 그 2월 결손금이 09년 이후 10년의 발생에도 제한이 있는 2월 결손금이에요. 그럼 08년도에 2월 결손금 기부금 한도씩 못 간다요. 얘는 되고 얘 안 되고. 그래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책에는 미완료 소득이 나와있죠. 책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있네. 그쵸? 더 추가할게요. 그럼 책의 내용을 좀 더 추가하세요. 미완료 소득 계산할 때 기업소득이라는 걸 계산해야 돼요. 미완료 소득 계산할 때. 그래서 환류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각사소를 변경시켜요. 저기서 세무조정한 각사소 금액을 환류 가능한 금액으로 변경시켜주는데 그 명칭이 기업소득이에요. 기업소득. 기업소득이라는 게 사회에 환류할 수 있는 금액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게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법인세에서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을 하잖아요. 입금 불산입 했다는 건 마이너스 세무조정이죠. 각사소에 마이너스 빠져있다는 건데 그게 환류는 할 수 있죠. 수중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배당금 수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환류 가능하지 않냐 해서 다시 플러스 해줘요. 기업소득 구할 때 각사소에서. 그리고 2월 결손금을 이 기업소득 구할 때 빼줘야 돼요. 근데 그 빼줄 때 발생연도 제한이 있는 2월 결손 빼줘요. 마치 기부금처럼. 기부금이랑 사실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미완료 소득이라는 거 계산할 때 배우지만 지금은 발생연도 제한 있는 거 빼주는구나. 그 다음 책이 없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마지막에 이제 없어요. 비영리법인은 지정기획이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을 할 예정이라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할 수 있죠.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구할 때 한도가 있어요. 한도. 최대 송금 산입 범위액을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 한도 구할 때 2월 결손금 빼줘요. 근데 그 2월 결손금이 발생인도 제한이 있고 09년 이후에 2월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얘네 느낌은 다 비슷해요. 그쵸? 얘네 느낌 2, 3, 4는 지금 느낌이 비슷해요. 어떠한 한도 등을 계산했을 때 차감하는 2월 결손금이요. 느낌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월결손금을 이 제도를 했을 때 각종 쓰이거나 충당을 하는데 과연 그 충당이 정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것인지 단순히 한도에 계산하는데 충당한 것인지 그것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채무면제액 자산수중이익을 과거에 발생연도하는 제한의 이월결손금에 깠다. 이거 소멸돼요. 이렇게 쓸게요. 소멸돼요. 소멸된다는 건 뭐죠? 이제 더 이상 각사소 밑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멸돼서 사라진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발생연도 또 제한이 없는 옛날 거면은 어차피 못 가는데 이게 작년에 발생한 것도 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발생연도 제한이 없다는 거는 10년 전 것도 되고 최근 것도 된다는 거잖아요. 최근 거에서 깠다. 그럼 그거는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 이월결손금은. 그래서 더 이상 저 이비소에서 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소멸됐다는 거의 의미예요. 소멸됐다는 거 의미. 소멸됐다.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19년도에 결손금이 20 있었는데 20년도에 자산수중이익이 10 있었어요. 10. 그럼 이 전기에 발생한 거 당연히 공제할 수 있겠죠. 근데 더 극단적인 표현에서 혹시 08년도에도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었다. 그럼 이 자산수중이익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08년도에 5를 깔 수 있다. 그리고 19년도에 있던 것도 깔 수 있는데 이미 5를 깠으니까 나머지 5를 공제하겠죠. 그러면 15가 남아있다. 이 5는 소멸됐다. 그게 소멸됐다는 거의 의미예요. 지금 소멸됐다. 그럼 이 15를 저 이비소 구할 때 차감하는 거예요. 이제 이비소 갈 때 15만 까야 돼요. 쭉 연결이 흐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이. 여기서 충당돼서 없어졌구나. 두 번째로 청산소득 금액 구할 때도 최종 청산소득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되는 것인데 이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법인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사실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진 않다. 그러면 저게 이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추후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소멸 여부를 보는 것인데 청산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법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소멸되는 건 의미는 맞다. 그 다음 가표계산 시 저기서 차감했다? 당연히 소멸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2, 3, 4의 규정들이 모두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부금 한도가 그래도 시험에 가장 나오는 필수 주제죠. 기부금 한도 구할 때 이월결손금 뺐다 그래서 저 각사소에서 과표가는 이월결손금이 소멸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이거는 기부금 한도 구할 때 야 너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무슨 기부냐 라는 측면에서 이월결손금 뺀 금액에 일정 금액을 기부해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산식일 뿐이지 이월결손금을 충당 보존한 게 아니에요. 미완료소득 계산할 때도 너 이만큼 환류해라 라고 기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일 뿐이지 이월결손금 보존 충당한 게 아니에요. 비영리법인도 너 고유목적 사업 준비할 때 이월결손금 뺀 부분까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해라 라는 제도일 뿐이지 소멸 충당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가장 힘있게 보셔야 되는 게 요 1번. 그 다음 청산소득 금할 때도 중요하고 요 과표계산과 기부금 이 네 가지가 그래도 제일 핵심이고 나머지는 좀 특수주제니까 특수주제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죠. 이렇게 일단 결손금을 마스터 해놔야 돼요. 법인세에서 여러 곳에 쓰이죠. 책의 내용 검토해 볼게요. 이제 2번 위에 표에 몇 가지 추계 더 했으니까 잘 필기하셨으라고 믿고 이번에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보시면 이제 공제의 대상 각 사소 개시일 전 10년 08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는 5년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09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19년도 법인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구나 직감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그 후 각사소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각사소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걸 2월 결손금 공제 대상이고 공제 순서 순차대로 공제하는 거예요. 그냥 순차대로. 그리고 공제 한도 다시 한번 나와 있으니까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 공제 배제는 추계시 공제가 배제돼요. 근데 이건 좀 1차 목적으로 좀 많이 내놓죠. 근데 천재지변으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 1차 때 많이 나온 질문이잖아요. 근데 세무에게선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시고 그 다음 뒤쪽에 보면은 230페이지에 결손금 소급공제 별표시를 하나 쳐주세요. 이제 단독 논제로 좀 출제할 수 있는 논제예요. 단독 논제로 출제할 수 있고 다른 주제랑도 콜라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손금 소급공제 볼게요. 올해가 19년이니까 그래도 19기라고 해놓고 작년은 18기, 내년은 20기겠죠. 네, 19기에 결손금이 만약에 1억이 발생했어요. 네, 결손금 뭐죠? 입금보다 송금이 더 많은 경우죠. 근데 입금이 더 많았을 땐 각사소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송금이 더 많았을 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그냥 0으로 본다면 그 가세형표 일단 안 맞아요. 순자산 증가세를 따지면 순자산이 감소한 건 당연히 빼줘야 돼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랑 우리나라 또한 이 결손금이 나왔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서 다시 환급해줘요. 왜냐면 이미 냈겠죠. 이미 냈잖아요. 18년도에 법인세는 19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환급해주는 과정은 복잡해요. 이미 법인세가 신고 확정돼서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따라서 딱 직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으로 돌아가면 더 복잡해지겠죠. 2년 전 자료를 찾아가지고 또 다시 봐야 되고. 공무원들 보시면 엄청 바빠요. 공무원들 많이 마주치는데 엄청 바빠요. 엄청 바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찜찜하다 다시 봐야지 이런 게 없대요. 그냥 그거 이제 도장 찍어서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또 다시 업무가 쌓여있고 또 그거 끝나면 다시 업무가 쌓여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 과정 자체는. 그래서 딱 직전연도를 한도로 한해서 소급공제가 가능하는 것이고, 원래는 논리상으로는 중소나 비중소 상관없이 다 해줘야 돼요. 그거는 국가마다 차이가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현행법상 중소기업만 소급공제가 가능하다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중소기업. 소급공제는 중소만 가능하다. 근데 앞에서 배운 2월 결손금은 중소, 비중소 다 상관없이 가능은 하지만 이제 한도의 차이가 생겼다. 한도의 차이가. 2월 경제는 중소는 100%, 이제 비중소는 60%. 머릿속에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소급공제할 땐 중소만 가능. 2월 결손금은 둘 다 가능하지만 한도의 차이 생김. 그럼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소급공제가 유리하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작년에 된 게 법인세가 너무 적다. 아니면 아예 안 냈다. 그럼 환급받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규정이에요. 선택규정. 강제규정이 아니고 선택규정. 근데 이제 세무회계 문제를 위한 문제에선 항상 최대로 소급공제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은 얼마냐. 그래서 환급받은 세액은 얼마냐. 이런 걸로 일단 출발하는 거야. 근데 실제에서는 그냥 선택이다.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소급공제를 일단 중소기업만 배우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중소의 차이점 하나 더 이제 머릿속에 일단 또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얘 차이, 그 다음에 뭐 접대비 한도 차이, 아까 말했던 장기할부 참여 이런 거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급공제 내용 말씀드리면 곧바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1을 볼게요. 사례 1. 230페이지 보고 있어요. 사례 1을 보시면 소급공제라고 나와있고 회사는 4기를 그냥 편의상 지금 19기라고 볼게요. 단기에 결손금 1억이 발생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근데 정기에 법인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과표가 1501이요. 그럼 과표가 지금 2억원 이하 구간이네요. 그럼 10%, 그럼 과표의 세율 10%로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게 15래요. 그래서 여기도 15라고 나왔죠. 근데 임의의 숫자가 아니라 세율 진짜 때린 세액이요. 거기에 감면세액이라는 건 8이 나왔대요. 그리고 가산세, 일단 여기서 한번 먼저 끊으시면 산출세입 빼기 각종 세조한세까지 반영을 하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결정세액이 7이 났을 때고 거기에 가산세가 작년에 뭘 잘못했는지 가산세가 200만원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차감하고 신고 납부한 세액은 900만원이겠죠. 실제 900만원을 냈을 거예요. 작년에. 근데 이 900만원 중에 이 결손금을 요 각사소에서 2월 결손을 만약에 차감했다면 과표 금액이 달라지고
과표에 달라지면 산출세액, 쭈루루 결정세액이 달라져서 납부한 세액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걸 지금 돌려받자예요. 돌려받자. 이 결성금을 과거로 돌아가서 환급받자예요. 환급받자. 근데 환급받을 때 한도가 있다. 한도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거고 한도를 아셔야겠죠. 근데 한도 구하는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걸 살짝 옆으로 빼보시면 만약에 1억 원을 다 깠다라고 볼게요. 1억 원을 다 깠다. 그럼 과표에서 2월 결성금 1억 원을 뺐으면 이게 50이 됐겠죠. 됐어요? 50 된 거. 그럼 산출세액이 5가 됐을 거예요. 5천만 원에 10% 5가 됐을 것이고 감면세액이 8이라면 지금 다시 한번 환급이 또 생겨요. 근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결성을 공제해서 또 환급이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이 결정세액이에요. 한도가 결정세. 한도 결정세. 이 결정세액까지는 그래 이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환급을 안 해주기 위해서 결정세액을 0으로 봐요. 0. 결성금이 돌아가서 마이너스가 생겨서 또 환급이 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고 따라서 이 7만큼이 한도가 된다. 7만큼이. 그럼 이 7만큼 결정세액을 다운시키는 이 1억 원이 얼마냐? 1억 원 중에 그 금액을 찾는 거예요. 시험에서. 포인트가. 그럼 일단 원칙적으로 한다면 거꾸로 한번 올라가시죠. 거꾸로. 0이 나오려면 산출세액이 얼마일까? 여기를 아싸리 비교해서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3. 그리고 빨간색. 0이 나오는 산출세액은 얼마일까? 거꾸로 올라가 보시면 산출세액이 8이 나오겠죠. 8이 나와야 8 빼기 8이 돼서 0이 되잖아요. 그럼 8일 때 과표로 거꾸로 가보시면 8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8천만 원의 10%가 800만 원이고 그럼 1억의 촌에서 얼마를 까면 8천만 원이 되냐면 마이너스 7천만 원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7천만 원을 까는 게 법인 입장에선 유리하구나. 그리고 한도에 이게 걸린 거고요. 한도에 걸리는구나. 그럼 1억 중에서 7천을 소급공제로 깠다면 나머지 이제 남은 잔액 3천만 원만 2월 결성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천만 원 중소 100%, 비중소는 60% 한도 내에서 20개 공제받는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찾고 싶은 건 요 7천이에요. 요 7천. 근데 이게 정석대로 한 거고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산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산식을 본다면 일단 환급세액이 얼마냐? 첫 번째. 이건 책에 있어서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돼요. 환급세액은 한도가 있다. 둘 중 작은 금액을 환급해주는데 이 환급세액은 그거요. 지금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이요. 첫 번째 산식. 전기에 낸 산출세액과 요 전기에 낸 산출세액이 얼마냐면 1,500이죠. 1,500. 이 1,500원과 결성금 공제 후 산출세액이요. 결성금 공제 후 산출세액. 그래서 빼기 전기과표 마이너스 소급 공제 결손금이라고 좀 쓸게요. 곱하기 전기세율. 근데 요 산식이 소급공제 결손금 후 산출세. 공제 후 산출세. 그래서 공제 전 산출세액과 공제 후 산출세액 차액이 그 환급세액이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기가 결정세액이요. 근데 결정세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기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빼주는 거죠. 요 산식이 의미하는 건 결정세액이다. 그래서 가산세를 더하지 않아요. 일단 실제 작년에 납부한 세액은 900만원인데 이 900만원 어떻게 나왔냐면 결정사액에 가산세 1을 더했어요. 근데 이 가산세까지 환급을 해주는 건 가산세 효과를 취소해주는 거죠.
가산세라는 것 자체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있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 효과는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송금 항목도 아니잖아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그럼 저기서도 환급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를 내기 전 금액인 결정세액의 한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2번 산식이 결정세액을 만드는 전기산출세액 빼기 공제감면세 결정세액 한도가 되는 거예요. 너가 낸 납부세액을 한도로 실제로 낸 게 이제 결정세액인 거예요. 가산세를 제외하면. 왜냐면 저 뒤에 차가운 건 뭐죠? 기납부세. 기납부세액도 낸 거잖아요. 실제 전기에 법인이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이다. 그래서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해줄게 라는 제도예요. 산식 자체가. 그걸 이해하셔야지. 이 산식 잠깐 먹어요.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셔서 한 내일까지는 잘 기억이 남아요. 근데 한 2, 3일 후에도 이 산식이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쁜 거. 리얼 나쁜 거. 근데 가산세까지 환급해주면 가산세 효과 취소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산세 전까지 실제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큰 산식이고, 조금씩 디테일한 규정을 좀 보신다면, 첫 번째, 요 산출세액 안에 원래 다른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두 가지가 더 있죠. 토지 등 양도소득이랑 미완료소득, 그런 거 다 제외해요. 저기서 말하는 결손금이라는 거는 각사소에서 나온 결손금이기 때문에 요 산출세액도 각사소에 대한 산출세액이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 미완료도 제외. 토지 등 양도소득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구하죠?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줘요. 근데 이 장부가액이 세무상 장부가액이요. 토지를 1억 5천에 팔았는데 세무상 장부가액이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요. 요 5천만 원에 10% 미등기 자산 40%를 부과하는 게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는 법인세인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돼서 1억 원 내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마이너스 50이 나왔다면 이게 양도차손이 나온 거예요. 양도차손. 이 양도차손은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 안에서 서로 통산이 돼요. 서로 통산이. 마치 소득세 양도소처럼 양도차손 이 다른 자산에서 까는 것이다. 각사소에서 까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별도의 법인세. 별도 법인세. 그럼 각사소에서 나온 그 마이너스 금액을 토지 등에서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이너스 금액을 퉁칠 수가 없다요. 그냥 단순히 토지 양도 제외 이렇게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토지 등 양도소 마이너스 토지 등 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각사소의 마이너스는 각사소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안 써져 있지만 가산세 혹시 페이크로 자꾸 나와요. 가산세 금액이 일부러. 그래서 가산세는 반영하지 말고. 그럼 이 기본 산식을 책의 내용으로 좀 검토해 볼게요. 첫 번째, 결손금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당연히 충족됐다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체크할게요. 비중소기업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실무상으로 중요한 내용은 동그라미 사실 5번이요. 동그라미 5번에 경정 청구를 통하여 결손금 소득공제 절대 못 받아요. 신청을 했어야지만 결손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정 청구 안 돼요. 신청 안 했으면. 근데 이걸로 이슈가 많아요. 경정 청구 해달라고 잘 몰라서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신청했어야 된다. 세 명의 목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적용효과 잠깐 보시면 법인이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그 금액은 소급공제되고 잔액은 이월공제된대요. 그럼 이 표현을 통해서 일부만 소급공제가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에서 1억 원 중에 7천은 소급공제했고 나머지 3천은 이월됐잖아요. 그래서 전액 무조건 소급공제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부 소급공제, 일부 이월공제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환급세액, 세무액에서 이 환급세액 산식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체크를 하시고 민 1, 2 직전연도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 그 차액 그게 한도가 결정세액이다. 근데 결정세액이라는 건 직전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연도 감면공제세액이랑 차감해주는 것이고 절대로 가산세 더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 안 써져 있지만 그 직전연도 산출세액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그 별도의 법인세 세목은 제외.
그리고 이제 환급세액 추징사유까지 좀 아셔야 돼요. 이것도 세무회계 논시예요. 그래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라고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법인세를 환급해줬대요. 이렇게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서 환급이라는 걸 해줬어요. 근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나 과세 필요한 세액을 조사해봤대요. 그냥 경제적으로 조사했다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근데 결손금이 잘못 셌던 거예요. 그 결손금이 감소됐대요. 지금 이런 케이스죠. 원래 이 사람이 1억 원이 결손금이 발생한 줄 알고 1억 원 중에 7천을 깠는데, 알고 보니까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조사해보니까. 그럼 7천을 공제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5천에서 일부만 또 깎겠죠. 그럼 그 금액만큼은 추징해야 돼요. 다시 환급세액을 다시 추징해서 납부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과연 이 5천 중에서 과거로 된 걸 먼저 깔까, 앞으로 이월된 걸 먼저 깔까 라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3천은 이월됐고 7천은 소급공제 됐으니까. 요게 지금 5천이 감소됐잖아요. 이 감소된 원인이 과거에 있느냐 이월된 거에 있느냐 라고 법에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이월된 것부터 먼저 사라진 걸로 봐요. 이 5천 중에서 3천이 먼저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2천은 과거에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에서 풀어볼 거예요. 두 번째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직전이에요. 직전. 결손금 발생 사업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 및 감소된 경우, 이 케이스는 뭐냐면 요 19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요 18기의 과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과표를 계산해보더니 150이 아니라 1억이래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그만큼 환급받은 세액이 원래 더 줄었어야 되는데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1,000만원, 1,000만원 하면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더 낮은 금액을 환급받았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 추징하자. 그래서 지금 사유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1번은 결손금이 잘못됐다. 2번은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한 연도의 과표가 잘못됐다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3번은 제일 쉽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이 법인세 환급받았대요. 원래 중소기업만 되는데 이때는 전액 환급이에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전액 환급. 그래서 관련 사례 2를 잠깐 보시면, 사례 1에서 세무조사로 인하여 사기 발생한 결손금이 80이 감액됐대요. 이때 환급 추징세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지금 왼쪽에 추징사연 중에서 몇 번이 출제된 거죠? 1, 2, 3번 중에 1번이 출제된 거예요. 1번. 그래서 1번이 구할 때 사례 2 이렇게 좀 연결시키세요. 복습하실 때. 그때 그 환급 취소세액이 오른쪽에 민트색으로 박스되어 있는 그 공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유별로. 2번일 땐 또 별도로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원래는 1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8천만 원이 감액됐대요. 원래 2천만 원만 남아있어야 되나봐요. 8천이나 감액됐대요. 됐어요? 8천이 감액됐다. 이거 국어싸움이에요. 국어싸움. 8천이 감액됐다. 8천이 되었다가 아니죠. 8천이 되었다가 아니라 8천이 감액되었다요. 그럼 10에서 8천이 감액됐으니까 20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 80이 과연 과거에서 없어졌냐 미래에서 없어졌냐 법에 정해놔야 되는데, 법은 요거부터 없어졌다고 봐요. 요거부터. 그럼 80 중에 30이 2월 결손금에서 사라진 것이고, 두 번째 나머지 50이 과거 소급공제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규정해놨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70을 50, 원래 이 사람이 환급을 얼마 받았냐면 왼쪽에서 구한 사례에서 700만원만큼 환급을 받았었나봐요. 근데 소급공제 결손금이 얼마에서 발생했냐면 7천만원 때문에 발생한 거죠. 7천만원. 됐어요? 7천만원 때문에. 7천만원 때문에 발생했는데, 지금 그 감소된 결손금이 80이고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요 30이에요. 30. 그래서 산식이 이렇게 완성되는 건데 80 빼기 30. 그래서 저 50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곧바로 50 찾아도 돼요. 곧바로 그냥 50 찾아도 돼요. 50. 저렇게 50 찾아도 되고, 이렇게 80 빼기 30으로 찾아도 되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오공을 찾는 게 더 편하다고 봐요. 산식이 이게 좀 복잡해요.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80 중에서 전기에 없어진 게 30이구나.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게 50이구나. 그래서 그냥 곧바로 50을 찾는 게 더 수업 목적상 바람직하다. 산식이 좀 어렵다. 산식이.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5가 나올 거예요. 5. 그래서 5를 지금 추징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이자만큼을 더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이 취소된 거에 이자 상당액을 곱해야 되는데 이 이자 상당액을 500만 원 곱하기 일수에 원래 종전까지 규정이 이자율이 10,000분의 3이었어요. 근데 올해 다 개정이 돼서 10,000분의 3율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높다 이거. 그래서 10,000분의 3에 실제로 365를 곱하면 10.95%의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 나와요. 11%. 근데 올해 낮춰서 2.5로 나눠졌어요. 10,000분의 2.5 또는 100,000분의 25 이렇게도 표현해요. 조문에 10,000분의 2.5 또는 100,000분의 25. 조문에 100,000분의 25로 돼 있지만 10,000분의 3에서 0.5가 낮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개정됐어요. 그래서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액까지 더한 게 환급 추징세액의 합계액이요. 이거까지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일수는 어차피 문제에 주어질 것이다. 근데 올해 개정된 10,000분의 2.5를 까먹지 말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서로 와볼게요. 연습서에 563페이지를 볼게요. 563페이지.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한강의 법인세 관련 죄로래요. 근데 아래를 이용해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왔는데 물음을 봤더니 답안 양식에 따라 19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인세와 20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구하래요. 그래서 정석대로 일단 풀어볼게요. 지금 19기에 2번자를 봤더니 결손금이 발생한 게 1억 2천만 원이요. 근데 18기에 각사 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표는 250이었고 250을 실제로 산출세가 한번 계산하시면 3천만 원이 나와야 돼요. 2억 원까지 10% 2천만 원, 5천만 원에 20% 하면 1천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이 금액이 만약에 안 갔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같은 게 껴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만약 다르다면 검토 한번 하시고 거기에 공제가면세액이 16이니까 결정세액이 14고 가산세 5까지 해서 19를 납부했는데 이 120 중에 일정 금액을 과거로 돌아가서 공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환급받을 수 있단데 과연 얼마를 환급받냐? 만약에 1억 2천을 다 깠다? 130이 돼요. 130에 10% 하시면 13이 되고 공제가 면세했더니 마이너스 한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결정세액이 한도가 있다. 결정세액 한도. 너가 작년에 낸 것만큼만 환급해서 돌려주는 것이지 그 추가적으로 환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0으로 본다면 다시 0으로 역산해서 올라갔을 때 산출세액은 16이 될 것이고 과표는 160이 돼서 90을 빼줘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 산식을 활용하세요. 저게 이제 스토리로 이해하시는 방식이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푸시냐면 이 민 1, 2의 산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기 산출세 얼마였죠? 전기 산출세액이 30이었죠. 근데 전기 과세 표준이 얼마냐면 전기가표가 250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득공제 결손금 지금 알고 싶어요. 최대로 공제할 결손금을 알고 싶고 그거에 세율을 곱한 게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인데 이 산출세액 차이가 원칙적인 환급세액인데 결정세액의 한도가 있어서 전기 산출세액이 30, 공제감면세액이 16 따라서 14가 한도예요. 결정세액 14가 한도다. 가산세 절대 속지 마시고 그럼 이 X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X가 되려면 이 14가 한도가 돼야 돼요. 한도가 14기 때문에
이 1번 산식이 14가 되게 하는 x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됐어요? 한도가 어차피 14다. 14 이상은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14가 되는 x값을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럼 보시면 이제 수학적 마인드가 좀 들어가야 돼요. 지금 3030 요 1번과 2번을 이퀄로 두고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3번 3030과 1414가 어차피 같아요. 상계돼서 없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250 마이너스 x 곱하기 세율이 공제 감면색이 되면 돼요. 시험장에선 요 산식으로 푸셔야 돼요. 요 산식 하나로 빠르게. 결과적으로 이 스토리의 끝은 이 산식이 달려있어요. 그럼 16이 되려면 일단 머릿속에 직감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표가 2억 2하구나가 있어야 돼요. 과표가 2억 2하구나. 그래야 16이 나오나. 160 곱하기 10%가 16이구나. 그럼 이 250 빼기 x가 160이 되려면 x는 90이구나. 됐어요? x 90. 그래서 90을 과거로 돌아가서 까고 남은 30을 이월해야 되는구나요. 네, 환급받는 세액은 14가 되겠죠. 이 한도 14, 한도에 걸리니까. 그럼 이거를 공식화 시켜볼게요. 공식화 시켜서 최대로 환급 가능한 소급공제 결손금 구하는 문제. 공식화 시켜보면 이제 요 위에 요 1번이랑 2번 선식이 이퀄 되면 돼요. 이퀄 되려면 가운데 있는 전기과표 빼기 저 x값을 소급공제 결손금이라 두고 거기에 세율 곱한 이 소급공제한 산출세액이 공제감면세액이 되면 돼요. 이 산식 하나로 푸시는 게 훨씬 빨라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전의 과정 스토리 좀 이해하시면 더 잘 안 까먹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게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게 이제 결정세액이잖아요. 요거 결정세액으로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기과표 빼기 x-t를 결정세액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많다. 그거 아니라 공제감면세액이어야 돼요. 공제감면세액. 산식이. 이게 두 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요 두 개가 이퀄하는 거예요. 지금 요 두 개가 이퀄. 요 두 개가 이퀄. 결과적으로 요 산식 하나만 알면 x값을 알 수 있단데 또 괜히 머리 쓰다가 결정세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와장창 틀리면 안 돼요. 반드시 공제감면세, 공제감면세.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좀만 더 응용해보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요건데 만약에 저 산식을 통해서 3억 빼기 x가 세율을 곱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2호라고 나왔어요. 2호. 그럼 지금 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 일단 산출세액이 2호가 나왔다는 거는 그럼 이때 x 한번 구해보세요. 이때 x. 이때 x.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 이때 또 50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x 50 절대 아니에요. 50이 왜 될 수가 없죠?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이야. 초과 누진 세율. 그럼 2억 원까지는 10% 구간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었을 거고 여기서 역산해서 나머지 500은 20% 구간을 받았겠구나 해서 요 물음표 가액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 2천만 원까지는 10%고 2천만 원 초과하는 500은 20% 구간이구나 해서 5 나누기 20%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2 나누기 10%. 그럼 얼마죠? 혹시? 얼마예요? 2,000원? 2,500? 맞네. 2,500. 5분의 1 하니까. 그래서 이 각이 2호예요. 2호. 이 3억 빼기 x가 2호가 나기 때문에 x값 7호예요. 7호. 7호. 이렇게 2억 초과 구간 나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다짜고짜 50 빼시면 안 된다. 무조건 법인세를 10%로 가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 문제는 훈련해서 들어볼게요.
565페이지에 3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물음 1번만 먼저 풀어보세요. 물음 1번만. 물음 1번. 방금 배운 내용 토대로 물음 1번만 먼저 풀어보세요. 지우할까요? 물음 1만 하셔도 돼요. 물음 1을 풀려면 1번과 2번 자료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법 조문대로 정석대로 보신다면 1번 사실과 2번 사실 민 1, 2 둘 중에 한 작은 금액이 환급세액이라는 게 돼요. 환급세 구하는 산식인데 환급세의 정석이 전기 산출세 3,600에서 전기가표 빼기 최대 공제 가능한 이 X값 곱하기 세율 곱한 게 소급공제 결성금 후 산출세. 그래서 산출세 공제 전 공제 후 그 차액이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죠. 결정세액은 3600이 공제가면세 20, 16 요게 한도가 되는 X값을 찾자죠. 그래서 최대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16이 환급세액이 되는 것이고 16이 되는 X값을 찾자인데 결과적으로 요게 된다 그랬죠. 요게 중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280 빼기 X 곱하기 T가 공제감면세액이 돼야 돼요. 이것도 16으로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세 공제감면세액이 되는 것이다. 근데 쉽죠? 딱 20이요. 2억 원 이하기 때문에 그냥 X값 보자마자 8천.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20이 2억 5천이 아니라 30 이렇게 2억 원 초가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사실 더 많이 나와요. 그걸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더 그 이상까지는 절대 출제 안 돼요. 그리고 환급세액은 얼마였죠? 환급세액이 지금 16이에요. 16. 이거 16이 환급세액이고 그 16의 환급세액을 발생시키는 결손금이 80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논제 자체를 뭔지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그리고 물음이 보시면 물음 1에 따라 한강이 결손금을 최대한 공제받았다고 가정한다. 근데 18기 경정을 통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징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번 자료를 봤더니 결손금 소급공제 후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세무의 문제를 지적하고 17기 사업연대에 50의 과세표를 증가시키고 18기 과표는 50을 감소시켰대요. 근데 저희가 지금 18기 과표를 환급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50이 감소했대요. 280이 230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경정된 과표 및 법인세 내역 다음과 같다라고 과표가 230이 되니까 산출세액도 달라지고 공제감면세액 차감한 후에 결정세액이 8로 낮춰졌어요. 그럼 똑같이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어떻게 계산해보시면 바로 곧바로 230 빼기 x 곱하기 t가 이제 8이어야 되는 거죠. 8 됐어요? 8 8은 어떻게 나왔죠? 26 빼기 18 한 거예요. 지금 26 빼기 18. 그럼 이때 x는 80이 돼야 되니까 150인가요? 150? 150 됐어요? 150? 맞나? 아 이게 18인가요? 아 죄송해요. 18 죄송해요. 18이어서 50 50이죠. 50 x가 50 이렇게 50. 그래야 1억 8천에 10%에서 18이 나온 거죠. 네, 50.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뭐죠? 추징세액 물어봤잖아요. 추징세액. 추징세액은 원래 16을 환급받았는데 지금 18이 됐으니까 잘못했네. 지금은 이걸 왜 쓸데없이 구했네. 구할 필요가 없고 8이네 8. 원래 환급을 16 받았는데 지금은 8만큼만 받아야 되잖아요. 26 빼기 18이 8이잖아. 8이 최대 한도니까 이 차이 16 빼기 8이 추징세액이야. 추징세. 왜 너 16만큼 환급 받았어? 너 원래 8만큼 받아야 되는데 왜 16만큼 받았어? 이렇게 돼서 정답 8. 근데 거기에 이자상대 곱해야 돼요. 근데 이자상대 해설에 좀 잘못 나와 있어요. 800만원 곱하기 일수 400일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만분의 3이라 나와 있죠. 만분의 2.5라고 좀 바꿔주세요. 만분의 2.5 다 개정됐어요. 올해 어느 법에 만분의 3이 다 그냥 다 없어졌어요. 모두 만분의 2.5 또는 10만분의 25예요. 그럼 80만원이 나올 거야 아마.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금액이 몇 페이지였죠 지금? 80만원에서 정답이 880 나요. 그래서 혹시 체크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개정이 애매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초반에 책 잡으면서 반영을 다 못한 게 좀 있어요. 혹시라도 구다가다가 이거 만분의 3 나왔지 하면 다 그냥 다 오타예요. 무조건 다 만분의 2.5예요. 만분의 3짜리는 모든 규정이. 그래서 지금 문제 3번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나온 거냐면 세무회계 엔딩 잠깐 돌아와 보실까요? 세무회계 엔딩. 세무회계 엔딩 아까 소급공제 파트가 230페이지였어요. 230페이지에 환급세액 추징사유표를 보시면 세 가지가 총 있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결손금이 감소한 케이스는 사례 2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동그라미 2에 그 직전 사업연도에 과표를 결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한 경우가 방금 문제푼 3번의 물음 2였어요. 이때는 별도 산식이보단 직감적으로 딱 푸시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새로 계산해서 이전에 이렇게 환급받았는데 새로 공제해서 환급해보니까 이거구나. 그 차익 추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무조건 전액이요. 3번은 전액. 3번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1번 또는 2번의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문제 풀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제 실제 기출문제는 과연 어떻게 떴냐? 페이지 594로 잠깐 갈게요. 594. 갑자기 왜 594로 가냐? 거기 있어요. 594에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최신 트렌드에 전혀 뒤처지지 않은 회계사 15년 문제인데 일단 최저한세 문제는 안 풀 거니까 물음 1번만 볼 거예요. 왼쪽에 일단 단서지문을 좀 볼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호남의 19기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래요. 이 자료에서 물음에 답하라는데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세부담 최소화하래요. 근데 오른쪽에 물음 1권을 읽어봤더니 호남이 중소기업일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로 구분을 해서 각사소의 과표를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래요. 근데 단서를 봤더니 소급공제가 있나봐요. 소급공제를 할 때는 한도까지 최대한 하래요. 요거는 저희가 방금 푼 유형이죠. 소급공제 최대한 하라는 거. 그거는 저희 방금 푼 거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중소 비중소의 차이가 있나봐요.
비교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왼쪽에 자료 1을 봤더니 호남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8억 원이 나와있고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는 세무조항이 없대요. 그리고 2번 자료를 잠깐 느낌적으로 보면 18기에 3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17기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지금 스토리를 잠깐 보시면 지금 문제의 물음은 19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18기의 결손금이 3억 원이 발생했고 17기 자료가 나왔대요. 근데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서 중소, 비중소를 비교해서 물어봤는데 이 결손금을 중소기업에 한해서 소급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비중소기업은 소급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보자마자 이 결손금 3억 원, 비중소기업일 땐 3억 원이 이월되는 것이다. 근데 그 3억 원 다 깔 수 있어요? 못 가요. 각사소에 60% 한도 내서 공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콜라보내면 잘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중소기업일 때 각사소에서 과표 내려가는 거 구하려면 일단 소급공제를 최대한 하고 남은 2월 결손금을 각사소에서 깐다 라고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고 푸셔야 되는데 그게 일단 소급공제 관련된 논제고, 그 밖에 일단 세무조항을 좀 간략하게 보시면 다시 자료 1번으로 갈게요. 3번은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이 아니니까 복습하시라도 보지 마시고 1번에 그 동그라미 1번 회사는 10월 5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10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200만원씩 총 20개월을 걸쳐 회수하기로 약정했대요. 근데 이와 관련해 회사는 인도 기준에 의하여 인도일에 할부 매출액 4천만원과 할부 매출원가 3,200만원을 계산했대요. 원가율 80%. 지금 이 거래 장기할 판매. 왜냐면 인도일부터 최종 할부 기간까지가 20개월이고 그 간에 대금 분할이 2회 이상 분할했기 때문에 장기할 판매요. 법인세 장기할 판매 때 중소 비중소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회사의 회계처리 보시면 인도 기준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중소기업일 땐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신고 조정이 가능하고 비중소기업일 땐 인도 기준 했으면 인도 기준이요. 일단 그 규정이 떠올라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다짜고짜 하시면 안 되고. 아, 그거 있구나. 그리고 2번을 봤더니 갑자기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 누락이 일어나고 3번에 되면 접대비 관련 내용이 또 나와요. 접대비 중소기업 2,400만원, 비중소기업 1,200만원. 아, 이거 비교하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 잠깐 풀어보시면 세무정부터 해볼게요. 지금 당기순이 8천만원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정을 한 결과가 차가감 소득금이 나올 것인데 기부금과 관련된 조정은 없기 때문에 차가감 이퀄 각사소가 되겠죠.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 관련 조정 보시면 회사가 잡은 수익부터 볼게요. 회사는 인도 기준에서 4천만원과 3,200만원의 입금과 송금을 잡았다. 하지만 세법은 세부담 최소화 과정 있는 하에선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쓰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신고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란 10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200만원씩 이런 단서점을 통해서 200만원씩 올해는 10월 말일부터 라는 표현 때문에 10, 11, 12 이 3개월간의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입금을 산입할 수 있구나. 세법상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600만원. 이 600만원의 원가율이 80%라고 주어져 있네요. 매출원가 480만원. 그럼 세무조정 해보시면 입금 불산입 3,4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송금 불산입 27점인가? 27.2 유보.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이 먼저 나왔어야 된다. 이건 어디서 배운 거죠? 손익의 귀속시기 파트에서 배워요. 손익의 귀속시기 파트. 장기할 판매 정확히는. 두 번째 이제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전기 외상 매출 누락액 1억 원을 단기 회수하고 매출액을 계산했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단기에 매출액 계산한 거. 정기 외상 매출액은 정기 외상 매출이요. 이거 회계나 법인세나 모두 동일한 규정이요. 근데 올해 계산해버렸죠. 그럼 입금 불산입 1억 원 마이너스 유보 이러고 있었어야 되고, 그럼 세무정을 별도로 막 뭐 하라까지 물어봤으니까 소득처분 별도로 안 적을게요.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3번엔 접대비가 있어요. 또 한번 접대비는 5천만원이래요. 근데 접대비는 한도가 있죠. 접대비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도 1차 내용을 좀
끄집어서 억지로 보신다면 한도가 총 일단 머릿속에 세 가지가 있음을 직시하셔야 돼요. 덥대비 한도 나면 세 가지요. 그리고 있나 없나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중소기업일 때 2,400만 원만큼, 그리고 사업연도 월수 다시 한번 보신다면 1년이구나. 혹시라도 6개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두 번째 한도가 뭐죠? 수익금액 한도죠. 수익금액 한도. 일반 수익금액과 특정 특수 관계인에 대한 수익금액이 다르죠. 적용률. 그래서 100억까지 만분의 20. 얘는 10% 더 해주고. 그다음 마지막 3번 한도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접대비 한도예요. 문화접대비 한도 어떻게 구하죠? 1, 2번 한도의 20%, 그 다음 문화접대비액 둘 중 작은 금액이요. 떠올린 다음에 자료를 들어가야 돼요. 항상 세무에게. 근데 지금 문화접대비는 없어요. 그래서 안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해야 되지, 다짜고짜 그냥 안 하면 누락하는 게 생겨요. 알면서도. 그래서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이게 이제 수익 금액이 좀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 수익 금액을 잠깐 봤더니 1번에 일단 그 장기 할부 판매 4,003이 잡은 거 있잖아요. 4,003이 잡은 거. 법인세에서 아까 중소기업 6, 4.8, 6 잡았잖아요. 매출액 6. 근데 접대비 한도에 구할 때 요 수익 금액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 이런 거 없어요. 안 배워요. 무조건 인도 기준, 무조건 인도 기준. 그래서 저 6을 쓰시면 안 되고 40을 쓰시는 거예요. 40. 근데 40을 누구한테 팔아야면 특수관계인이 뭐 말이 없죠. 그래서 40으로 하셨어야 되고, 이 매출액이 3번 50억에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일단 50억에서 특수관계인의 매출액이 10억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뺀 40억, 특수관계인 10억 이렇게 출발하시고 1번부터 차례차례 조정할 게 없나 라고 분석하실 때 1번에 40을 아까 6으로 줄여서 마이너스 34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업회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고, 기업회 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무조건 인도기준이에요. 무조건 인도기준. 그래서 40으로 처리한 게 오히려 접대비 한도 구할 땐 맞다요.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래서 저 할부 판매할 때 세무조 하고 접대비는 그대로 40 가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험생들이. 근데 이번에 있던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라고 나오기 때문에 일반 수익금액이고, 전기회상 매출액 누락원을 1억원에 단기에 회수하고 매출액을 계산하고, 이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못했다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도 정기 매출액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 계산한 거 잘못했다요. 이렇게 1억원 빼줘야 돼요. 1번은 잘했고 2번 잘못했어요. 지금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수익 금액을 이렇게 바꿔줬어야 되는 것이고, 3900에 지금 모두 1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모두 1000분의 2 또는 10,000분의 2 한 다음에 특수관계인은 10% 좀 제재를 간다. 이렇게 접대비 한도에 구해보시면 이 금액이 1800만원이 나와요. 성금일산이 1800만원, 기타 사이유출. 지금 이 세무조정은 뭐냐면 앞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앞에서 배우는 내용들. 사실은 아직은 저희가 다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 하면 얼마 712.2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71.2, 그게 각 사소가 나오는데, 이 각 사소에서 빼는 이 2월 결손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일 때는 소급공제가 가능하고 남은 잔액을 2월 결손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제하자라는 단서 지문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이 2번에 나와있어요. 18기에 3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17기 법인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식화 시켜보면, 근데 여기 문제에서 일단 5억원에 대해서 산출세액이 1억원 나왔는데 가로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 포함되어 있죠. 이거 제외요. 그 구할 때. 근데 5억원에 대해서 실제 산출세액 구해보셔요. 그럼 80 나와요. 80 진짜 나와요. 80 됐어요? 80.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억원에 대한 산출은 80이고 토지 등 양도세 산출세액 20이구나. 그래서 10이구나. 근데 환급일 때는 80만. 근데 이거 이제 산식화 시켜보면 과표 5억원 빼기 X 곱하기 T가 그냥 공제 감면세에 나중에 숙달되셔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한 줄로. 근데 지금 주의하실 게 2억원이 넘었죠.
2억 원이 넘었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2억 원까지는 10% 세율 구간이니까 2천만 원이었을 테고 나머지 3천만 원이 역으로 20% 세율 구간을 받았겠구나 해서 요 물음표금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에 20% 나눠보시면 얼마 나오죠 혹시? 계산기를 안 가져왔나? 얼마 나요? 150. 맞네요. 150. 그럼 5억 빼기 X라는 금액이 350이 나와야지 5천만 원의 산출색이 완성되기 때문에 X는 150. 최대 공제 가능한 소급 공제 결손금 150이었고 나머지 150이 이제 2월 됐구나. 되게 생각을 많이 요하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소급 공제를 이렇게 최대한 받고 남은 게 2월 되는 거나 물어봤어요. 근데 비중소는 2월 안 되니까 3억 넘어갔는데 각사소 또 구해보시고 그 각사소의 60% 한도까지만 가능한데 그 세무조항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자료 1번에 1번이 비중소일 때 회수기일이 안 돼요. 세무조항 할 필요 없다요. 4032 인정 그냥. 그리고 접대비 한도 구할 때는 그냥 12로 시작하는 거예요. 12. 1200만원. 1200만원. 그리고 수익 금액은 중소랑 뭐 다를 게 없겠죠. 수익금의 한도는.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서 각사소에 60% 한도 들어오는지. 근데 혹시 문제 좀 한도 금액이 잘못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도 금액이 아마 종전 규정인 70%로 나와 있는데 70% 대신에 60%로 좀 바꿔주세요. 근데 그래도 3억 원이 더 작지 않아요? 7억 3천에 60%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3억 원이요. 근데 지금 근거를 제가 바꾸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꽃표시에 70번이 아니라 올해 60이요. 종전이 7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소급공제는 단독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다른 주제랑 이렇게 내기가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넓게 보시기에도 좋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문제에서 칸이 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럼 위에서 세무조항 틀려도 2월 결성이 맞으면 이게 들어가요. 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유도리 있게 그래 소급공제만 풀고 2월 결성금 쓰면 맞는 거예요. 중소기업일 때 요거 150 쓰고 비중소일 때 3억 원 쓰면 그거라도 점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위에서 할판 모르겠어 라고 제끼지 마시고 소급공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급공제 쉽잖아요. 해보니까. 됐죠. 그래서 잠시 이제 쉬었다가 내국납부세액공제로 넘어갈게요.